오늘 할게 전류, 전압, 저항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룰 겁니다. 혹시 기호랑 단위 뭔 차이인지 알아요? 기호는 뭐죠? 저번에 똑같은 말 써봤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지. 저번에 내가 얘기했어? 네. 세상에. 기호가 뭐죠 그러면? 그럼 다 알겠네. 그러니까 뭐냐고. 아니요, 그걸 나타냈듯이. 뭘 나타내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전류가 있으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나타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각각 기호를 보시면 전류는 I를 씁니다. 전압은 볼트, 저항이 R인데 이 기호들은 우리가 영어 단어에 맨 앞 글자 땄다고 보시면 돼요. 전류는 영어로 뭐죠? 사실 커런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인텐시티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텐시티 I를 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전압 같은 경우는 볼테이지잖아. 볼티지. 그러니까 V를 딴 거고요. 저항은요? 레지스턴스겠죠? 그래서 그거에 R을 따서 이렇게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여기에 걸맞는 단위들이 있겠죠? 단위는 뭐지?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숫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때 뒤에 달라붙는 걸 단위라고 하죠? 전류 같은 경우는 A라고 쓰고요.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전압은 V. 읽을 때는 볼트고요. 저항은 이제 옴. 보통 과학에서 단위들 뭐 이름 따는 경우가 제일 많아? 과학자들 이름 땁니다. 사실 암페어가 앙페르예요. 근데 앙페르 스펠링을 다른 방식으로 읽으면 암페어라고 읽힌단 말이야. 그래서 암페어 쓴 거고, 볼트는 볼타라는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볼타에서 A 빼고 볼트까지만 읽어가지고 볼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옴, 사람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거 여러분 구분, 특히 전압 같은 경우가 기호랑 단위가 똑같이 V를 쓰잖아.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똑같은 V여도 의미 살짝 다르니까. 어쨌든 기호랑 단위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전류입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I로 쓰기로 했고요. 단위는 암페어 기본적으로 쓰기로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전하의 흐름, 이거를 전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하를 배웠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배웠던 전하는 움직였어, 안 움직였어? 움직였어. 이제 만약에 마찰을 시켰어? 전하가 생성이 될 거 아니야? 걔네들이 딱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전하가 생성되고 걔네들이 막 똑같은 방향으로 다 같이 이동하진 않았잖아. 우리 지난주에 했던 게 뭐냐면 전하 생성 후 서로 당기는지 미는지 정도만 한 겁니다. 그런 애들을 그래서 마찰 전기라고 불렀었는데 딱히 스스로 막 계속 움직이진 않으니까 정전기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하가 이제 어떤 힘을 받아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 이거를 전류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요? 불만 가득한데? 아니. 얘기해봐. 맨날 움직였던 거 같아. 움직여. 미안해. 진짜 움직여요?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 사실 모르지.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전자이동. 그래. 전자. 그러니까 이제 전하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힘이 있을 조건이 붙어야 움직이는 거고.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한 방향으로 다 같이 흐르는 현상을 일단은 전류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요. 전자랑요. 네. 뭐가 다르죠? 좋은 질문이야. 전하는요, 정기적인
성질을 얘기하는, 이거는 특성 같은 거야, 특성. 알겠죠? 그럼 전자는 뭐냐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전자는 없어요?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뭐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원자핵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가지고 있고, 그럼 전자는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안에 전하가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전하의 흐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살짝 참고용으로 알아두세요. 그럼 이 전류의 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1초마다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 체크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가 움직이는 게 전류니까 이 통로를 이렇게 전하들이 막 지나간다고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1초마다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를 체크를 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우리가 1A가 어느 정도 크기인지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1A라는 수치는 1초마다 1쿨롱만큼의 전하가 지나갈 때의 세기를 1A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쿨롱 뭐의 단위였죠? 전기요. 응? 전화? 전하의 단위가 쿨롱이었어요. 이거 전하죠, 전하. 그러니까 전하가 1쿨롱만큼 지나갈 때 1초마다 그거를 1A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1A, 그럼 1쿨롱이 대체 어느 정도인데? 라고 좀 궁금할 수 있잖아요. 6.5 곱하기 11. 어떻게 알았어? 그건 안 돼. 뭐가가 중요해? 뭐가 뭔 그 숫자인데? 그럼 얘기를 전자를 괜찮아요. 그렇지. 아, 전자가 6.25 곱하기 10에 18승 개만큼 모이면 1쿨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초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전자가 지나가는 게 1A라는 수치예요. 그러니까 1A는 사실 큰 거야, 작은 거야? 꽤 큰 편입니다. 어쨌든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전류의 방향 한번 봅시다. 우리가 사실 이게 역사적인 그런 사례, 그러니까 일화가 있는데, 우리 전류 방향은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가요.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걸 따로따로 알아야 돼. 전자의 이동 방향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간다.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혹시 알아요?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뭐가 더 좋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더 차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입에 착착 감기니까 이걸로 한 거야. 이걸로 미리 정해놨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니고 전류는 결국에 전자가 움직이면서 흐르는 거였어요. 이걸 좀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근데 이미 사람들이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이제 와서 막 바꾸기 좀 애매해진 거죠. 그래서 이거 따로따로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전류는 그냥 하던 대로 하고 전자 이동 방향만 따로 체크합시다. 이렇게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따로따로 기억해 주시면 돼. 근데요, 예. 그 전류가 예. 전하의 흐름인데 전하가 안에 전자가 있잖아요. 네. 전자 안에 전하가 있지. 그러면 전류가 응? 흐르는 거랑 그 전자가 흐르는 거랑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왜냐면 이게 전류가 전하의 흐름이잖아요.
예. 근데 그 전하가 전자니까 이게 전자가 흐른 게 전자 아니에요? 아, 이것도 나쁘지 않은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전자는 뭐였어? 음전하였어? 양전하였어? 음전하요. 음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 이거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나와요, 어차피. 전류는 우리가 양전하의 방향이 전류 방향으로 잡기로 했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왜 양전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 우리 전선에 지금 전자가 얼마나 많아요? 1쿨롱만 해도 이만큼이잖아. 사실상 전선 하나에는 전류가 빼곡하게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 그럼 실제로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전자들이 다 전자입니다. 전자들이 다 뭐라고 해야 돼? 줄지어 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하냐면 얘네들이 각각 다 한 칸씩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 여기 구멍이 하나, 빈자리가 하나 있다 해봅시다. 빈자리가 있어야 얘가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이 빈 구멍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전자가 있다가 없어지면 구멍이 뚫리는 거잖아. 그럼 전자가 있다 없으면 전자가 밖으로 나간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니까 원래 얘가 이렇게 한 칸 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한 칸 가요.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쪽에 구멍이 하나 뚫리는데 원래 전자가 있었는데 없어졌잖아. 그럼 전자가 나갔네? 그럼 우리 전자 나가면 뭐 된다고 배워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를 띠는 구멍 하나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얘네가 순차적으로 이동한다 그랬잖아.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써? 여기서는 또 일로 가고, 아니 똑같이 그랬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전자는 어디로 이동해 얘들아? 전자는 오른쪽으로 가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마치 구멍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치? 구멍, 이 플러스 구멍은 왼쪽으로 가잖아. 그래서 이거를 전류 방향으로 잡기로 한 겁니다. 오, 대박. 알겠죠? 그러니까 전자 이동 방향이랑 전류 방향이 서로 반대다. 요거가 핵심이에요, 중학교 수준에서는. 이런 건 고등학교 가면 나와요. 어쨌든 넘어가도록 하죠. 맞아?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거를 이제 건전지 모습에서 보면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건전지를 매달아 놨으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겠죠? 맞지? 그러면은 건전지는 어디가 플러스예요, 여러분? 살짝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플러스잖아. 그럼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맞지? 그럼 여기서 전류는 어디서 어디로 가야 돼? 전류 방향. 아까 말했지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니까 요렇게 가는 게 전류 방향이 돼요. 맞지? 근데 가끔 이런 거 작년에 이런 적이 있었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더니 이거래.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전선을 따라가야 돼. 전선에 따라서. 이거 어쨌든 이거 아니고요. 그럼 전자는 어디로 이동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거꾸로 가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전자 입장에서 어때? 이 전선 안에 전자가 꽉 차 있을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럼 전자랑 얘랑 서로 무슨 힘 받아요? 건전지의 마이너스, 전자 둘 다 마이너스니까 청력 받으니까 전자는 일로 밀리겠죠? 맞지? 그리고 반대쪽에서는 어때요? 플러스니까 전자에 당겨주잖아.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당겨주니까 전자는 일로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전류는 반대로 흐르는 거고 이거를 정확히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어쨌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이 1 부분을 한번 잘라가지고 여기다 확대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저 부분을 확대했어. 그러면 이 전선도 물질이니까 당연히 원자 핵 그리고 주변에 전자 이렇게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는 건전지에 어디 연결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이거 내가 요거를 확대한 거라고 했잖아. 그러면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돼. 건전지 쭉 따라가요. 플러스로 쭉 따라가. 쭉 따라가면 얘가 플러스잖아. 맞지? 그러니까 플러스 따라가다가 나온 곳이 왼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쭉 따라가면 이쪽, 그러니까 오른쪽은 마이너스 쪽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지? 여기서 전자는 어디로 이동해야 돼? 왼쪽. 왼쪽에서 이쪽에서 밀고 이쪽에서 당기잖아. 그러니까 전자들이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전자 이동 방향은 왼쪽. 그럼 전류는 오른쪽이겠구나. 이렇게 비교하실 수 있으면 돼요. 전류는 어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요. 민사 알겠니? 진짜 그림이 이거? 저거 배터리인가요? 배터리 말고 여기 아, 그거구나. 이 부분은 내가 확대한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노란색이 플러스 전화죠. 이거? 이거? 이게 원자 핵. 그걸 안 움직여. 원자 핵은 못 움직여? 플러스 전화랑 원자 핵은 네네네. 그러니까 원자 핵은 못 움직여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플러스 전화는 뭐야? 이 전자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간접적으로 생긴 이 구멍. 이 구멍하고 원자 핵은 다른 거예요? 원자 핵은 절대 못 움직여? 플러스 전화는 왜 없어요? 응? 저기 플러스 전화 없어요. 어디에? 저기. 네. 여기에 있죠. 별기야, 별기. 저거 시간이 진짜. 안 잡거든. 원자 핵은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피 중학교 내용에서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우리 배웠잖아. 원자가 이렇게 있어요. 리튬이면 플러스 3일 거 아니야. 그 원자 핵 전하량은 몇이니? 원자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3이잖아. 전자는? 마이너스 1짜리가 3개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자는 뭐가 돼? 중성 맞아? 여기서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양성. 전자 하나 구멍 나면은 원자 핵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봐. 안 바뀌죠. 근데 전자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멍은 얘를 말하는 거고요. 너가 말한 이 그림상에서 이거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선에는 계속 원자핵이 있어요? 원자핵은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물질은 다 원자핵이 있어요. 근데 얘는 전류랑은 관련이 없어. 어차피 안 움직이거든. 바뀌는 게 없고 이렇게 전자가 빠져나가거나 들어왔을 때 생기는 플러스 전하들이 움직이는 게 전류예요. 너가 내가 여기서 노랗게 그린 건 요거야, 요거. 이거는 전류랑 관계없어요. 60조 마저 좀 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전류 어떻게 흐르는 건지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그것도 다시 한 번만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진짜 완전 고등학교 내용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실제로 막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자 핵들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전자가 처음에 여기 있었어요. 그럼 전자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뭐 여기로 갔다 해봅시다. 그렇지?
그럼 전자가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한다 했냐면 구멍을 채우면서 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전자가 일로 간다는 거는 여기 있던 구멍이 간접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 원리처럼. 여기서 원자핵 움직여? 안 움직이죠? 구멍이 움직이는 거예요. 알겠지? 구멍이 움직여요. 아, 이 구멍. 이 구멍을 그래서 원래는 플러스 전하를 가진 구멍 해서 양공이라고 불러요. 정확히는 고2 때 나옵니다. 넘어가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건전지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건전지를 안 달아놨으면 어떤 상태일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 정진한테? 전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전자는 내비두면 뭐 하고 싶다 했죠? 균형을 맞추고 싶어 한다 그랬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끊임없이 계속 움직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전자들은 그냥 무작위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무작위로 움직이는 상태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고요. 이때 내가 건전지 연결해 놓으면 전자들이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니야. 이런 상태일 때 전류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볼티지에 V를 쓴다고 얘기 드렸고요. 뜻이 뭐냐면 전류를 흐르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뭐였죠? 볼트. 그래서 똑같이 V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기호랑 단위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만 우연찮게 똑같은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전류를 흐르게 한다는 거는 얘가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순서대로 가야 돼. 전압이 존재해야 이걸 토대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방금 전에 여기 그림에서 전압 대신에 뭐 그렸죠? 뭐 달았을 때 전류가 흘렀지? 건전지잖아. 그래서 건전지의 역할이 전압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중2 수준에서 건전지가 저 역할 하는 거지, 현실에서는 콘센트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콘센트나 건전지가 전압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 만들어진 전압 때문에 뭐가 흐른다고? 전류가 흐른다. 항상 이렇게 3단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전압이라는 게 진짜 제대로 배우려면 대학 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배울 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중학생들한테 시킬 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간소화 시켜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해요, 우리가. 그래서 비유. 어디랑 비교하냐면 물의 흐름이랑 전하의 흐름, 이거를 비유를 해서 수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배우면. 우리 전하의 흐름을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류.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표현해보자. 그림 그냥 대충 알아보세요. 그래서 적어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좀 배치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물의 흐름부터 물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은, 물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아시나요? 네. 어디서 어디로? 구름에서 바다로, 상에서 바다로. 그렇기도 하죠.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적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이 왜 흐르고 있는지 알아요? 네. 왜? 서쪽이 좀 더 높아서. 그렇지. 동쪽이 높은 거죠, 동쪽이. 아, 그래서 서해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육지라는 것도 경사가 있기 때문에 높은 쪽이 낮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한강 끝으로 쭉 나가다 보면 바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거야. 그래서 물의 높이 차이 때문에 물이 흐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에서는 결국에는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려면 얘기했던 대로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 물의 높이를 강제적으로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펌프라고 부릅니다. 펌프의 역할은 물을 강제로 밑에서 위로 퍼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여기서 얘가 물을 아래에서 위로 퍼 올려주는 역할이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자동적으로 높이 올라간 물은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르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물이 떨어지면서 물레방을 어떻게 해주겠어? 돌려주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왼쪽에 그린 그림은 사실상 물레방아를 돌려주기 위해서 저렇게 설치를 한 거구나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밸브는 역할이 뭐죠? 껐다 켰다 하는 거잖아. 밸브를 잠궈주면은 물이 흐름이 멈출 거고 열어놓으면은 흐를 거고 이 정도. 나머지도 한번 비교해보기 위해서 쭉쭉쭉 적어볼게. 물레방아 그리고 파이프 그리고 여기 물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건전지에서 우리가 이 전기 회로에서 각각이 어떤 역할에 대응이 되는지 한번 보자. 일단은 물의 흐름은 뭐로 비유할 수 있겠어요? 물의 흐름이 전하의 흐름이니까 여기서 전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물이 왜 흐른다고요? 높이 차이. 그치, 펌프 때문에 흐르는 게 아니야. 높이 차이 때문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의 높이 차이를 전압에 비유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 관계를 잘 봐. 얘 때문에 얘가 흐르듯이 얘 때문에 얘가 흐르는구나 이렇게. 그 이 물의 높이를 만들어주는 게 누구라고요? 펌프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전압을 만들어주는 건 누구라고요? 건전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 관계. 전지, 전압, 전류 순서예요. 이거를 요거랑 비교해서 찾아라. 이렇게 가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생으로 배우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럼 밸브는 뭐죠? 껐다 켰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건전지, 전자제품 쓰다 보면은 스위치가 다 달려있단 말이에요. 스위치 온오프 기능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물레방아 역할이 뭐죠? 이거 돌리려고 하는 거잖아. 이 회로는 뭐 하려고 연결한 거죠? 불 켜려고 한 거니까 여기서 물레방아 포지션이 전구가 되는구나.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파이프는 뭐죠? 이 관이잖아, 관. 여기서는 전선이 되겠지, 전선. 맞지? 마지막으로 물은 뭐죠? 물. 전하가 됩니다. 물의 흐름이잖아. 그럼 전하의 흐름이 전류니까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시면 되겠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괜찮지? 그럼 밑에 이제 전류기 전압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제가 뒤에 저항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일단 정의는 뭐냐면 전류를 방해하는 거를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걸 저항이라고 불러요. 저항이 애초에 그런 뜻이잖아. 뭔가 좀 방해한다 이렇게. 단위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제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 오메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읽을 때는 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류가 흐르는 거를 왜 방해하는가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이유. 전자. 결국에 우리가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전자 때문이잖아. 결국 이동할 수 있는 건 전자니까요. 전자가 이동하다가 다른 원자랑 부딪히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저항은 항상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그림상으로도 봐주시면은 우리 아까 이런 식으로 전압이 연결이 돼 있으면은 이 내부에서 원자 핵이 있을 거고요. 전자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전자는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전자가 왼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팡팡팡 하면서 막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저항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그만큼 저항이 생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저항은 언제 센 거겠어? 좀 자주 부딪히면은 저항이 커서 전류가 흐르기가 좀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 한 번만 더 복습. 전류는 어느 방향이야, 그러면? 전류는 오른쪽이에요. 이거 잊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형을 우리 앞에서 배웠던 전압까지 조금 더 합쳐가지고 그린 그림이 뭐냐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못 같은 거를 박아놓는 거야, 못. 이렇게 못 그림을 박아놓고 여기에 구슬을 굴려요, 구슬을. 그럼 구슬이 가다가 빵빵빵빵 부딪히면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아. 구슬이 움직이는 게 뭐에 필요한 거겠어? 구슬의 이동. 이게 전류가 되겠죠? 그럼 구슬이 가다가 못과 충돌하는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못과 충돌하는 거를 저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압은 뭘로 표현될까요? 이거 경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경사가 급해지면 이게 높아지잖아. 높이 차이가 많이 나면 구슬이 더 빨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서 경사가 급하면 전압이 큰 거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지. 경사가 급할수록 전압이 큰 거니까 전류가 세게 흐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떨어지면서 못이 방해를 한단 말이야, 계속. 그럼 만약에 못의 개수가 많으면 어떻겠어? 경사가 급해서 더 충돌 횟수가 많아지니까 구슬이 좀 천천히 떨어지겠죠? 튕기니까. 서로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원자핵이 많이 들어 저항 커요? 정확히 말하면 좀 더 빽빽해야 됩니다. 단순히 많아도 빈 공간이 많으면 약하겠죠. 좀 빽빽, 그러니까 밀도가 높아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쨌든 이거 이해되죠?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정리할 거지만 한 번 더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전류라는 건 두 가지 녀석한테 영향을 받는 거야. 첫 번째, 전압에는 비례하겠죠. 왜? 얘 때문에 전류가 흐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전압이 셀수록 전류도 세게 흐른단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전자가 예. 마이너스고 원자가 플러스는 네. 둘이 끌어당기는 다음에 튕겨나가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저 둘은 붙을 수는 없어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간에 가다가 이제 부딪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막혀 있어요. 붙을 수는 없어. 원자핵과 전자는 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중2에서 하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강제로 치시는 예. 전자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전류 그러면 저항에는 반비례 하는구나. 왜냐면 저항이 크다는 건 방해를 많이 한다는 거니까 그만큼 전류는 약해지겠죠? 뭐 이렇게 저항까지 일단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의 색이 언제 센지 잠깐 봐야겠죠? 총 3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어떤 물질은 종류 자체가 저항이 클 때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고무, 나무 이런 거 있죠? 이런 애들은 전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태생적으로 저항이 높은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저런 쇠같이 철 같은 애들은 어때? 물질 종류 자체가 저항이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전류가 잘 흐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길이. 이거는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보죠. 우리가 장애물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리고 전자가 됐다고 생각해봐. 여기 지나가는 거랑 여기 지나가는 거 뭐가 더 어렵겠어요? 밑에 있는 게 좀 더 어렵겠죠? 맞지? 그러니까 물질이 똑같은 종류라면 물질의 길이가 길면 저항이 크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 크다. 전류가 잘 흐른다는 거야? 못 흐른다는 거야? 흐르기 어렵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근데 괜찮니? 물 한잔 하고 오세요. 아니. 알았어. 물질의 단면적. 이거 이제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 하나 추가해보자. 자, 이렇게 놨어. 길이가 똑같은데 밑에가 좀 두꺼워요. 어디가 더 지나가기 어려워? 이놈 아니야, 이놈? 그렇죠? 그러니까 단면적은 좁을수록 저항이 크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그래서 결론 얘기해 주시면 저항이라는 건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요. 길이에는 비례하는구나. 이렇게. 사실 이런 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 풀 때는 그냥 이 식에 집어넣어서 푸는 게 편합니다.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한번 놔봅시다. 여기 길이가 5고요. 얘는 10. 여기 단면적이 5. 여기는 뭐 한 20 된다 해봅시다. 그럼 저항이 누가 몇 배 더 크니? 이런 문제를 물어볼 때가 있단 말이야. 맞죠? 여기다 집어넣어. 얘는 길이는 10이잖아. 근데 단면적이 5니까 5를 집어넣어요. 얘는 단면적이 20이고요. 길이는 5잖아. 이거 두 개 이제 비율만 따지면 됩니다. 약분해보면 2대 4분의 1이니까 결과적으로 8대 1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얘보다 저항이 8배 세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알겠죠? 비교하실 때 그냥 분수에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비교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단위가 다르면 단위만 맞춰놓고 비교해 주시면 돼요. 그런 문제는 나중에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8배 차이 나니까 얘 저항이 만약에 결과적으로 2옴이다. 얘는 몇 옴이 되면 되는 거야? 16옴. 1대 8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비율을 비교하는 거야. 알겠죠? 넘어가도 돼? 이 정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원자랑 여기서는 원자나 원자핵이나 그게 그거긴 해요. 왜냐면 부딪히려면 뭐가 필요해, 얘들아?
문제. 그러니까 뭔가가 부피. 질량이 필요해요. 질량이 있어야 부딪히던지 말던지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중간고사 때 뭐라 했었냐면 원자는 뭐랑 뭐로 이루어져 있죠? 전자랑 전화기.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었잖아? 그렇죠? 근데 전자는 질량이 어땠어? 없었어요. 너무 작으니까 무시해버렸잖아. 네. 그래서 결국에는 원자 질량이 원자 핵 질량이랑 똑같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게 그겁니다. 원자 핵이랑 부딪히니까 원자랑 부딪히니까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다 했다고 보고 6개 다 했니? 6번 55x 7번 3분의 2배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여러분 3분의 2배 어떻게 나오는지 봐봐. A는 단면적이 몇이에요? 1이잖아. 길이는 1이잖아. B는요? 3이요.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뭐가 뭐의 몇 배래? B가 B가 A의 몇 배라고 하니까 A에다 몇 곱하면 B가 되는지 물어본 거예요. 네, A가 1이니까 A의 3분의 2를 곱해야 B가 되겠죠? 3분의 2배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됐지? 만약에 이렇게 말이 좀 헷갈리게 나와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 A가 문제를 잘 봐봐. B는 A의 몇 배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너무 헷갈리면 이렇게 만들어. B는 A의 몇 배면 이렇게 된 거야. 맞죠? 그다음 결과적으로 B가 몇이었어요? 3분의 2고 A는 1이었잖아. 이 빈칸은 3분의 2배다.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지? 알겠죠? 괜찮아? 넘어가도록 하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갑시다. 저항까지 했으니까 이제 전류계 전압계 들어가죠. 아, 저 이거 잘해요. 전류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한번 보고 가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 전에 연결 방법을 보고 갈게요. 이 전기 회로를 연결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직렬 연결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놓은 거야. A와 B를 일직선으로 쭉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외길이잖아요, 외길.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쳐봐.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3A 만큼의 전류가 흘렀다고 봐봐요. 여기는 몇일까? 여기 지나간 애가 그대로 여기 다 지나갈 거잖아. 그렇지?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반드시 3A가 됩니다. 맞지? 그래서 이렇게 직렬 연결일 때 나타나는 특징. 전류가 일정하다 또는 같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직렬이면 전류가 똑같다. 이렇게요. 왜 가지고? 방금 얘기했듯이 방금 그거 들었는데.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전과가 두 개 있어요. 네. 여기를 지나고 네. 여기를 지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 남은 걸로 여기를 가니까. 지나가는 게 에너지 아니에요? 에너지는 좀 다른 개념인데 우리 그거 전류가 정확히 뭐라 그랬죠? 흐르는 거. 전하가 흐르는 거잖아. 그럼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체크한다 했죠? 전압. 전압이 세면 전류가 세지는 건데 근본적인 전류 세기 어떻게 된다 했지? 1초마다 지나가는 전하의 양으로 얘기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1A가 한 명이라 생각해봐. 여기 3명이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3명이었는데 한 명이 가다 죽어야 되잖아. 2명으로 바뀌려면. 투가 두고 가진 않아요? 두고 가지 않습니다. 그럼 전구가 어떻게 밝아요? 어? 전구가 어떻게 밝아요? 전구가 어떻게 밝냐니? 밝아요? 어떻게 켜지냐? 아, 전구가 어떻게 커지냐? 아, 이렇게 생각해볼게. 얘들아, 그럼 좀 진짜 쉽게 설명해볼게. 하는요, 사람이야, 사람. 그래서 이렇게 3명이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전구를 키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다 했잖아. 얘네가 살 빠지는 거야, 가다가. 똑같이 3명인데 살이 빠진 거예요. 에너지를 써서. 2A 아니에요? 왜? 3명이야. 전류는 명으로 세는 거야. 분명히 살 빠져. 3명이죠, 3명. 그치? 살 빠졌다고 2명 되는 건 아니잖아. 아 근데 그냥 알았다 해. 근데 살 빠진 3명이랑 아니 뚱뚱한 2명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3명이랑 가면 좀 두려워. 아니, 우리가 사람이 먼저지. 그럼 전화가 있는 만큼 전류예요? 네. 전하가 많으면 전류가 센 거야. 그러니까 전하가 몇 개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전류는. 그래서 똑같습니다. 3명 들어가면 여기도 3명일 수밖에 없어요. 길이 혼자니까. 됐죠? 두 번째. 병렬 연결입니다. 자, 병렬 연결은요, 길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길이 2개가 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 3명이었잖아. 그럼 여기 3명이니까 어때? 방갈해야겠죠? 그래서 2대1로 찢어지던지 뭐 이런 식으로 찢어질 겁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전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전압은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전압이 왜 똑같냐? 우리 아까 물이랑 비교했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게 옆으로 돌려볼게, 그림을. 그게 낫겠다. 우리가 물의 높이차랑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라 생각해보죠. 옆으로 돌려서 얘가 이쪽으로 2명, 이쪽으로 1명 간 거야. 3명 있었는데. 맞지? 맞죠? 이렇게 내려왔지? 그러면은 사람은 달라요. 전류는 그럼 어디가 많은 것 같아? 그림상? 왼쪽. 왼쪽이 전류는 많잖아. 똑같은 거지 않나요? 어? 똑같은 거지 않나요? 뭐가? 똑같은 거지 않나요? 이거랑 왼쪽. 이거? 맞아. 이거 돌린 거야 그냥. 근데 저 동그라미 존재. 네. 네. 맞지? 2대1이니까 전류는 여기가 많어. 근데 아까 우리 전압은 뭐랑 뭐에 비유했었죠? 전압을? 아, 여기 위에서? 그렇죠. 전압은 사실 에너지예요.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너무 어려우니까 물에서 뭘로 비유했었지? 사람. 물에서. 물에서 높이 차이로 비교했잖아. 네. 결국에 여기나 길은 다른데 내려온 높이는 어때? 달라요. 엥?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두 갈래길 특성상 똑같이 내려올 수밖에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전압 병렬에서는 전압이 같아야. 전압이 일정하거나 같다 이겁니다. 아까 그 사람 기준으로 얘기해보면은 이 동그라미들은 내려온 만큼 살이 빠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 사람은 2명인데 얘랑 살 빠진 정도가 어떻다는 거야?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내려온 높이가 두 갈래길이지만 여기서 뭐 10kg 빠졌어. 그럼 얘도 여기도 각각 10kg씩 빠진다는 소리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비유하시면 돼. 좀 저항 색이 다르네요. 저항의 색이 다르죠.
그거가 이제 저항에 의해서 2명 갈지 1명 갈지가 정해지는 거야.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이게 4개면 어떻게 돼? 4명이면 어떻게 돼? 4명이면 4명으로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갈라질 때 기준이 뭐냐면 저항 기준이에요. 만약에 저항이 똑같아. 그러면 반갈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항이 달라? 그럼 만약에 이쪽이 저항이 커. 여기 저항이 작어. 그러면 어디로 더 많이 가고 싶어? 저항이 작은 거.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3명, 1명 이렇게 찢어지는 거야. 학생들 질문해야 되세요. 예. 이게 그 3명이면 있잖아요. 예. 3명인데 저항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실 전류가 전자의 개수가 이렇게 진짜 실제로 4개라 그랬어? 아니?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잖아. 굉장히 많죠? 반 나눠집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1개, 2개, 3개가 아니잖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개수의 전자니까. 예를 들기 위해서 4명이라 한 거지. 이렇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론이 이렇고요. 이 디테일은 뒤에서 좀 더 한번 다루겠습니다. 직렬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전류가 일정해요. 병렬은 전압이 똑같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각각 직렬일 때 전압은 어떻게 되는 거야? 몰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저항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A랑 B가 예. 그래서 만약에 여기 전압이 여기 이렇게 각각 전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높이 차이를 표시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전압을 많이 표시합니다. 여기가 뭐 3V일 수도 있고 뭐 3V, 5V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거는 저항이 결정을 해주는 거야. 저항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병렬에서 전압은 똑같아. 오케이. 전류는 저항이 결정해 주는 거야. 방금 얘기 드렸듯이 저항이 작으니까 3명 가고 저항이 크니까 1명 갔던 것처럼 전압만 똑같은 거고 전류는 저항이 골라준다. 반대로 직렬에서는 전류는 똑같지만 전압은 저항이 결정해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거를 기억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전류계, 전압계 볼 건데 우리 온도계가 뭐야, 얘들아? 온도를 재는 온도를 재는 거죠. 그럼 전류계는 뭐겠어요? 전류를 재는 거. 그치? 자, 그럼 전압계는요? 전압을 측정하는 도구. 전압계는 전압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각이 어떻게 생겼냐? 우리 전류계나 전압계나 생긴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안에 써있는 글자만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멍이 4개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쓰있고 여기 위에는 숫자가 써있을 겁니다. 50, 500, 5 이렇게 하니까 좀 삐져나오니까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50, 500, 5 이렇게 써있고 빨간색, 검은색 구멍 3개, 빨간색 구멍 1개 있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바늘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끝자락에 또 숫자들이 써 있어요. 50, 500, 5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밀리라는 단위를 아시나요? 네. 그럼 1A는 몇 밀리암페어랑 똑같은 거죠? 1000mA. 1000mA랑 똑같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5A라고 써 있는 거는 5000mA랑 똑같은 겁니다. 300mA는 0.4A. 그렇죠. 그럼 답이는 그게. 조용히 해. 조용히 했잖아. 학교 일이잖아. 아니 문제가 어쨌든 그래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럼 주의사항이 이제 건전지를 결국에 건전지랑 이렇게 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건전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건전지의 플러스 쪽이랑 빨간 구멍에 연결해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건전지의 마이너스 쪽은 까만색. 까만색 중에서 아무나. 이제 세 개 중에 골라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연결을 했어. 연결을 하면요. 이렇게 바늘이 돌아간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3, 4까지 왔다 해봅시다. 이렇게 4까지 돌아갔어? 그럼 이제 우리가 구멍을 어디다 달았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멍을 여기다 꽂았어. 50mA에 꽂았으면은 읽을 때 여기를 읽어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는 어디야? 4쪽이니까 여기서는 50 바로 전이니까 40이 되겠죠? 맞지? 내가 여기 꽂았는데 바늘이 여기서 멈췄으면은 맨 아랫줄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전류의 세기가 40mA겠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지? 여기 그림으로 0 왼쪽에 1이 항상 저인데 어디? 많이 싫어. 아, 맞아. 이게 뒤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한 다음에. 됐죠? 그 다음에 만약에 500에 꽂았으면은 몇 수를 읽어지겠어요? 400. 400으로 읽어지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5에 꽂았으면 4A. 그러니까 4000mA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지. 기본적으로 읽는 방법은 이렇게 되고요. 전압계나 전류계나 읽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둘의 주의사항 같은 게 봐주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일단 공통적으로 되는 주의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면, 당연히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하고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플러스는 건전지의 플러스를 빨간 구멍에 꽂아야 되고, 마이너스는 검정 구멍에 연결해라.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지? 그럼 만약에 거꾸로 꽂으면 어떻게 될까? 소전. 자, 만약에 거꾸로 꽂으면 안 움직여. 바늘이 안 움직여. 반대로 가요, 반대로. 그래서 방금 제이가 물어봤잖아. 0 옆에 왼쪽. 그거는 만약에 실수로 거꾸로 꽂았을 때 대비해서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놓은 것 뿐입니다. 만약에 그걸 막아놓으면 고장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비 차원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실수로 거꾸로 꽂으면. 그때 대비해서 왼쪽으로 갈 공간을 살짝 만들어놨다. 이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괜찮지? 거꾸로 하면은 반대로 갑니다. 두 번째는 0점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엄마야. 우리 0점 조절이 뭔지 아시나요? 이런 바늘 형태의 전자기구는 항상 그런 걸 다 해줘야 돼요. 특히 옛날에 좀 구식 체중계 있잖아. 바늘 돌아가는 체중계. 그것도 좀 쓰다 보면은 바늘이 좀 돌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정확한 측정이 힘들겠죠? 그래서 만약에 스타트 위치가 바늘이 0보다 살짝 빗나가 있으면은 그럴 때는 여기 0점 조절 나사가 있단 말이야. 이걸 돌려가지고 바늘을 0에 맞춰놓고 실험을 시작해라.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괜찮지? 그럼 세 번째인데, 만약에 지금 보면은 50, 500, 5000이니까 10배씩 차이 나는 거잖아요. 10배면 꽤 많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상황에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뭐부터 꽂는 걸까요? 값을 잘 모를 때 처음에 큰 범위부터 사용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잘 몰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값이 모르겠어. 그러면 50, 500, 5000 중에 뭐부터 꽂으라는 소리예요? 5000부터 꽂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드려볼게. 만약에 내가 실제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류가
40이었어. 그럴 수 있죠? 이 상태에서 내가 단자를 5를 골랐다고 쳐봐요. 그럼 단자를 5에 꽂는 순간 최대가 몇 가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최대값을 설정해 주는 거야.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범위의 최대값을 뜻하는 거잖아. 내가 여기다 5에 꽂으면 얘가 현재 측정하고자 하는 최대값은 500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범위가 5000인데 40이면 어때? 바늘이 진짜 살짝만 움직이면 되잖아. 그렇죠? 이건 상관없단 말이야. 만약에 근데 반대의 예시 들어볼게요. 실제가 4야, 4A야, 4000이죠? 실제가 4000인 상태에서 단자를 50을 꽂아봐. 그럼 내가 단자를 50을 꽂는 순간 최대 범위가 몇이에요? 50이잖아. 근데 실제 값은 4000이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바늘이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뒤로. 이러면 고장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큰 것부터 꽂으라. 그럼 만약에 큰 거 꽂았을 때 살짝밖에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옮기면 되잖아. 아, 지금 범위가 너무 큰가 보다. 살짝 줄여보고. 줄였는데도 조금밖에 안 움직이면 한 번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결국에 50까지 가면 여기까지 가겠죠. 그거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잘 모를 때는 큰 것부터 꽂아라.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이거 3개 정도가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의 사항이고요. 그럼 이제 다른 거. 우리가 전압계만의, 전류계부터. 전류계만 가지고 있는 주의 사항에는 뭐가 있냐? 연결 방법이 아무래도 주의 사항이 되겠죠? 전류계는 무슨 연결해야 될까요? 직렬 연결해야 됩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전구가 있어요. 전구. 이게 전구인데 좀 이따 뒤에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이 전류의 전구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가 궁금한 거야. 맞죠? 근데 그러면은 전압 너무 좁다. 이거 그냥 여기다 다시 할게. 설명하기 좀 빡세네요. 자, 내가 지금 전구에 전류가 얼마 흐르는지가 궁금해. 그럼 내가 전류를 측정하고 싶으니까 전류계를 달면 되잖아요. 그럼 전류계는 어디다 달아야 돼? 병렬로 달 거라면 이렇게 달아야 돼. 맞아? 이렇게 달면 병렬로 단 거잖아. 이게 전류계입니다. 이렇게 달면 뭐가 문제인지 봐봐요. 전류계가 결국에 바늘로 표시해주는 건 뭘까? 지한테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를 표시해주는 거예요. 맞지? 만약에 여기에 내가 3A가 흘렀다? 그럼 전류계 바늘에는 3이라고 표시된 거야. 근데 내가 원래 궁금했던 건 뭐냐면 여기에 얼마 흐르는지가 궁금했다고요. 그렇지? 근데 병렬 연결해버리면은 여기서 길이 갈라지는 과정에서 전류가 갈라지잖아. 그럼 얘랑 똑같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잖아. 그렇지? 여기가 3이어도 여기는 2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나는 전구에 2A가 흐른다는 걸 알고 싶었는데 내 전류계는 3이라고 표시가 된다고요. 이러면 올바르게 사용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연결해야 되냐면 직렬로 달아라. 이렇게 직렬로 달면 어때? 직렬 연결의 특징이 있었죠? 전류가 반드시 똑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3이면 여기도 빼박 3이란 말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원했던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측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계는
직렬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방금 같은 이유로 전압계는 그럼 어떻게 달아야겠어? 전압계는 병렬 연결해야 됩니다. 같은 이유예요. 나는 전구에 걸리는 전압이 궁금했던 건데 여기에 전압계를 이렇게 직렬로 다뤄? 이러면은 병렬에서는 전압은 다를 수 있다 그랬죠?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3V인데 내 전압계는 2라고 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얘가 궁금한 건데 다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직렬로 달면 안 되고 같은 이유로 내가 병렬로 달아버리면 전압계를 여기가 3이면 병렬에서는 전압이 반드시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3이면 여기가 무조건 3이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구에 걸리는 전압을 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계는 전류를 재는 거니까 직렬로 달아야 되고 전압계는 전압을 재는 거니까 병렬로 달아주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괜찮지?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심한데 그 전류계 주의사항에서 이거 있어요. 얘는 건전지만 연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원래는 되게 어려운 거라서 그냥 암기합시다. 이걸 하지 말란 소리야. 전류계를 건전지랑 달랑 둘이 달지 말란 소리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왜요? 왜냐면 이유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만 해. 전류계는 뭘 재는 도구야? 전류를 재는 도구잖아. 근데 전류계도 물질이죠? 그럼 뭐가 있겠어? 저항이 있어요. 그럼 전류계에 저항이 세면은 전류계는 전류를 재려고 한 건데 걔가 전류를 막으면 될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계는 자체 저항이 매우 작아요. 자체 저항이 일부러 작게 만들어 둔 거야. 그렇죠? 그럼 자체 저항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달아놓으면은 저항이 너무 작으니까 전류가 엄청 세게 흘러요. 뜨거워요. 예, 전류가 엄청 세면은 그만큼 열이 많아지기 때문에 불이 붙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저항이 작아서. 그래서 전류계 올바르게 달려면 여기에 뭐 저항이라던가 전구라는 거를 같이 설치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알겠죠? 이러면 전구의 저항 때문에 전류가 세게 못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건전지랑 직접 연결하면 안 된다. 이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괜찮지? 그럼 전압계는 전류 재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저항이 그렇게 작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전압계는 저항이 커. 전류계에 비해서. 그래서 전압계는 그냥 건전지랑 바로 연결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그런 주의점이 있는데 이거는 중2에서 그렇게 막 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참고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옴이 누구였죠? 그러니까 저항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법칙에서 옴의 법칙, 옴스로우, 알겠죠? 그래서 옴의 법칙인데 우리 아까 배웠잖아. 전류는 뭐에 비례한다고? 전압이 크면 전류가 큰 거였죠? 네. 두 번째는 저항은 전류를 방해하는 거니까 이 둘은 서로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와. 이거 두 개 합친 것 뿐이야. 이거 두 개 합치면 결론이 뭐예요?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한다 해서 이거를 옴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로 좀 나타내보면 I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과 똑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게 기본 형태인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양쪽에 R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V는 아니야. 그렇지. 이쪽은 R이 사라지고 이쪽은 R이 붙을 거니까 V는 I, R이라는 형태가 나옵니다. 보통 이게 좀 보기 편해가지고 얘를 가장 많이 쓰는데 뭐 사실상 얘나 그게 그거잖아. 그렇죠?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여러 가지 모양의 그래프가 좀 나와요. 그래프를 분석을 몇 개를 해보죠. 저 잘알죠. 그래요? 아니 누가 더 잘하는데? 여러분, 근데 그래프 모양이 사실 문제 내는 사람 마음대로여가지고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는데 여러분이 그럴수록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해야죠. 본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봐봐. 여러분, Y축은 전압이고 X축은 전류잖아. 그럼 이런 상태면은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저항. 그럼 이러면은 저항은 보통 일정하다 이렇게 조건을 줄 겁니다. 이렇게 저항이 일정한 상태면 전압이 세질수록 전류는 어떻게 돼? 같이 세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비례가 정비례 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모양 이렇게 될 거야. 아, 전압이 세지면 전류도 같이 세지는구나. 이렇게요. 맞지?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저항을 찾고 싶잖아.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할 때 기울기를 볼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기울기 수학에서 어떻게 만들어? 그 X 증가할 거. 그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럼 여기서 X 대신에 전류가 X축이니까 X 대신에 전류, Y 대신에 전압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증가량 분의 라며. 그럼 X 대신에 전류 집어넣으면 얘가 되겠죠? Y 대신에 전압을 집어넣는 거잖아. 그럼 전류분의 전압이란 뜻이 되잖아. 그치? 이거를 옴의 법칙으로 찾는 거예요. 이거를 이 모양으로 만들면 돼. 어떻게 하면 돼? I분의 V. I로 나눠주면 되겠죠? I로 나눠주면 어떻게 나와? I분의 V는 뭐가 돼요? R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저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울기가 어때? 변하는 거야? 일정한 거야? 이렇게 1차 함수는 기울기가 일정한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항이 일정한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래프 모양,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가 비교를 하실 수 있겠죠. A랑 B, 누가 저항이 큰 거예요? B가 저. B. B가 A가 저. A가 큰 거죠, A가? 기울기가 저항이라 했잖아. 알고 있어. 그 기울기가 저항이니까 이 그래프에선 기울기가 A가 더 큰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그러니까 A의 저항이 더 크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면은 숫자를 넣어봐도 돼.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 한 이쯤 잡아서 전압을 2V 줬다 쳐봐요. 그럼 똑같은 전압 2V 줬을 때 A는 전류가 몇이야? 뭐 이 정도 되겠죠? B는 2V 줬을 때 B의 전류는 이거잖아. 그럼 똑같이 2V 줬을 때 전류 누가 더 세요? B요. 그래프상에서 B가 더 크잖아. 맞지? 왜? 저항이 작으니까. 알겠죠? 반대로 저항이 큰 A가 전류가 작은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되지? 그럼 이거를 외우지 말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만약에 이거 두 개 바꾸면 어떨까? 이번엔 전압 전류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이래버리면은 누가 저항이 큰 거예요? B. 이건 B가 큰 거예요. 왜? 기울기 한번 만들어 볼까? 여기서 기울기는 이제 X가 전압이니까 V분의 I가 될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맞지? 그 오메 법칙 상에서 I분의 V가 R이었잖아. 그럼 V분의 I는 뭐겠어요? R분의 1, 그러니까 저항분의 1이 되잖아요. 그렇지? 이러면은 얘가 크면 기울기 자체가 많이 크면은 저항은 작아진다는 뜻이 되잖아요, 여러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B의 저항이 더 크구나. 그래서 저항은
여기서는 B가 더 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연습하시면 됩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괜찮아? 은중이 괜찮아? 현태이 괜찮니? 민세는?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기울기 직접 만들어서. 알겠지? 19 괜찮아? 좋아. 그럼 이 친구는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만 더 볼게. 여러분, 얘네들은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 전류와 저항은 서로 무슨 관계죠? 비례랑 총비. 저항이 크면 전류 작아져야 되잖아. 이건 반비례란 말이야. 이럴 때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죠? 맞아?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전압은 어떻게 구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오메 법칙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 4 여기는 4, 1이라고 한번 나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반비례 그래프는 기울기를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기울기 구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상태면은 오메 법칙 이용해서 전압을 찾으면 돼. V는 IR이라 그랬죠? 네. 그럼 한 포인트 하나 찝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필요한 거 아무거나 찝는 거야. 그럼 저 포인트에 집으면 전류가 1일 때, 전류가 1A일 때 저항이 몇 ohm이에요? 4호. 4ohm이잖아. 그럼 전압이 얼마 나온다는 거? 4볼트. 4V가 나온다는 거. 알겠죠? 이런 식으로 오메 법칙을 활용하셔서 나머지 값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지?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죠. 63쪽에 8, 9, 10 진행합시다. 한 30초만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메 법칙 써보는 거야, 얘들아. 네. 그러니까 헷갈리시면은 그냥 이거를 항상 문제 시작할 때 적어놓고 풀어요. V는 IR 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주의사항 하나 더. 항상 밀리나 킬로가 나오면은 원래 형태로 바꿔주고 계산을 해야 돼. 만약에 1000mA다? 이거는 암페어로 고쳐서 집어넣으라는 소리예요. 알겠지? 또는 1kV면 1000V로 바꿔놓고 집어넣는 거야. 알겠죠? 밀리나 킬로는 제거를 하고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돼. 이렇게 V는 IR 써서 전압이 1.5 전류는 150 모르고 이걸 찾는 거고요. 150이 돼야 되잖아. 얘 몇 나와야 돼? 0.01 암페어가 나오면 되죠? 이거 밀리로 고치면 몇이지? 10mA가 됩니다. 네. 맞아? 그 다음에 9번 똑같아. 그냥 항상 이거 써놓고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 찾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는 저항이 105mA잖아요. 맞지? 전류는 100mA인데 공식 집어넣을 때는 밀리는 다 암페어로 고쳐요. 100mA는 몇 암페어예요? 0.1암페어잖아. 맞지? 그럼 그거 두 개 곱하면 몇 볼트 나와? 10볼트 나오면 됩니다. 마지막 10번. 이거는 기울기인 뜻이 뭐예요? 저항분의 1이죠?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러면 전압분의 전류는 저항분의 1이잖아. 그럼 기울기 한번 구해봐. 기울기 몇 나와? 5분의 1 아니야, 기울기? 맞지? 그러면은 5분의 1이잖아, 이게. 그럼 얘는 R은 몇이겠어? 5 나오면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거대로 해도 돼. 어떻게? 그냥 아무 데나 찝어. 전압이 10일 때 전류 몇이야?
그래프상에서 2잖아. 맞죠? 그럼 저항 몇 나오면 돼? 5 나오면 되잖아. 이렇게 기울기 이용해 찾던지 그다음에 여기다 대입해서 찾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넘어가도 돼? 원래 없었어. 응? 아니. 아 진짜? 저항의 연결 이거 조금만 해보자. 그래. 이게 안 쓰니까. 저항의 연결. 여러분 근데 저항이란 게 뭐냐면 전구도 저항이야. 아 그죠. 모든 물질은 저항이 있어요. 그럼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럼 봐봐. 우리가 제가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를 할 테니까 만약에 근데 여러분 반에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이렇게 연습하는 게 편하니까 저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봐봐. 지금 이제 이렇게 그렸는데 우리가 전기 기호를 한번 정리하고 가죠. 아. 전기 회로에서 쓰는 대표적인 기호가 6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6개가 나오는데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전구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야. 그냥 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뭘까? 저항이죠. 뭐가 좀 꾸불꾸불 방해한다는 느낌이잖아. 방해할 거예요. 그래서 저항. 우리 모든 물질은 저항이 있다면서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실험실 보면은 이렇게 원래부터 이 땅콩처럼 생긴 거 있잖아. 아. 줄 쳐진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뭔지 알아? 네. 실험실 가면 있는 건데 이게 그냥 이거 자체가 저항입니다. 아, 저항. 그냥 저항의 용도로 만든 게 있어요. 네. 그냥 그거를 저항이라 하는 거야. 근데 뭔가 방해한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거 중요하죠? 아, 건전지. 건전지는 어디가 플러스인지가 중요해. 저도 긴게 플러스죠. 예, 긴 게 플러스입니다. 긴 거.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그다음 밑에 있는 거는 저도 스위치죠.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누르면 연결되고 떼면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모양이 된 거고요. 그렇게 안 해줘도 돼. 알겠지? 오히려 좀 방해되고 있어요. 아, 진짜 멋지다. 진짜.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를 이용했으면 전류계, 전압의 단위인 볼트가 들어가 있으면 전압계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전류계 전압계 나온 김에 아까 그럼 전류계랑 전압계 연결하는 모양을 우리가 이제 전기 회로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면은 지금 전구 하나 달아놓은 거잖아. 이쪽이 플러스고요. 이쪽이 마이너스지. 그럼 봐봐. 전류계는 어디다 달아야 될까? 자, 위치를 2개를 잡아줄게요. 어디다 전류계 달아야 돼? 1번, 2번. 이번. 당연히 이번. 여기에 전류계를 달아야 돼. 왜요? 내가 지금 전구에 흐르는 전류를 알고 싶잖아. 그럼 전구랑 직렬로 달면 돼요. 알겠지? 그럼 전압계는? 전구에 걸리는 전압을 알고 싶으니까 전구랑 병렬로 달아주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도 있었잖아. 플러스는 플러스 쪽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쪽에 달아야 됐잖아. 그럼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건전지로부터 선 따라가는 거야. 건전지 플러스면은 쭉 따라가면은 여기잖아. 그럼 여기가 플러스예요. 알겠지? 그러면은 얘는 플러스 쭉 따라가면은 여기잖아. 그럼 얘는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알겠지? 그럼 반대는 마이너스는 이쪽, 여기 마이너스는 이쪽. 이런 식으로 달아야 올바르게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절대 들리면 안 되겠지. 어쨌든 다시 돌아가 보면은 건전지 하나에 전구 하나 달아놓은 거잖아. 그럼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전구 A라고 두고요. 이 전구는 1옴짜리 전구입니다. 그 다음에 건전지는 12V짜리 달았다. 이렇게 봐줍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놓는 거야. 전체 그리고 전구 A니까 전구 A 그리고 각각 V는
I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채워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메 법칙이 좋은 점이 뭐냐면 전체로 볼 때는 전체에도 적용이 되고 부분적으로 볼 때는 A만에도 적용이 된단 말이야. 그 아는 게 있어요? 아닌 게 없긴 하지. 세상의 진리 느낌으로. 이거도 된단 말이야. 그럼 봐봐. 전체 가지고 할 거면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A에 걸리는 전압은 A의 전류, A의 저항 이렇게 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A의 저항이 1옴이라는 거, 그리고 전체. 건전지가 이거 하나 달려있으면 전체 전압이 12V라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채워볼 건데, 그럼 봐봐. 전류는 이렇게 나와. 우리가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이쪽에서 출발한 전류가 그대로 돌아와야 됩니다. 맞니? 그럼 봐봐. 한 바퀴 도는 동안 저항 뭐만 있어요, 여기서는? 이거 혼자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저항도 그냥 1옴이라고 해주면 돼요. 맞지? 한 바퀴 도는 동안 저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제 위에 게 완성이 됐어요. 이거 두 개 곱한 게 얘가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V는 IR이니까. 그럼 몇 암페어가 되면 돼? 12암페어가 되면 되는 겁니다. 맞아? 그럼 여기서 출발한 게 12라는 거야? 그럼 제가 아까 말했죠? 12명 나가면 몇 명 돌아와야 돼? 12명 돌아와야 돼. 여기도 12암페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길이 몇 개니? 한 개면 여기도 몇 명일 수밖에 없어? 여기도 무조건 12암페어입니다. 직렬 연결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A에 흐르는 전류도 12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밑에 거 어때? 두 개 곱한 게 나와야 되니까 A에 작용하는 전압도 12V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랑 이거 병렬 아니야? 이거랑 이거 병렬이잖아. 여기랑 여기랑. 그러니까 이거 12, 12로 똑같은 거예요. 알겠지? 넘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자, 한 번만 더 복습. 이거 하고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볼게. 여기서는 똑같은 건전지를 전구 B인데 전구 B는 2옴짜리라고 한번 보죠. 똑같아. 전체 A, V, I, R 적어두시고요. 문제에 주어진 거 쭉 써. 건전지 12V, 전체 전압 12V. 전구 B, 이거 B구나. 전구 B는 2옴짜리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전류가 출발해가지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돌아오는 동안 이거 혼자잖아, 또. 혼자면 그냥 2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어때? 두 개 곱한 게 얘가 나와야 되니까 몇 암페어? 오메 법칙에 이용하면 6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가 6인 거잖아. 그러면은 길이 혼자니까 여기도 6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가 6암페어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밑에서 오메 법칙 할 수 있잖아, 이제. 곱하면 12V.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돼.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전압은 똑같이 12였잖아. 저항이 커지니까 전류가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럼 이제 얘네 가지고 직렬 연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럼 시작할 때 똑같이 하세요. 전체, 전구 A, 전구 A 프라임 이렇게 두 개 달아 놓은 거죠? 맞아? V는 I, R 써놓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전체 전압이 10이라는 거랑 전구 A 저항, B, A 프라임 저항 각각 1옴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전류가 나가서 돌아올 거야. 근데
쭉 가면서 저항이 두 개잖아요. 그 여기서 저항을 직렬 연결한다는 거의 의미를 한번 봐봐. 직렬이면은 얘가 이렇게 연달아서 두 개가 있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은 하나 있을 때보다 어때요? 작아요. 길어지지 않았어? 길이가 길어지잖아. 연달아 놓으면은. 근데 우리 아까 저항 배울 때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 했죠? 저항은? 커져요. 커진다 그랬잖아. 기억해? 그래서 저항을 직렬 연결하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더해주면 돼. 전체 저항은 각각의 저항을 그냥 더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전체 저항이 몇 되면 돼? 2옴 되는 거 맞니? 그럼 이제 위에서 뭐 할 수 있어? 오메 법칙 할 수 있잖아. 두 개 곱해서 12가 나와야 되니까 6A가 나오면 되죠? 그럼 어때? 전체는 건전지 쪽 보면 돼. 여기가 6A 갔다가 6A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근데 길이 뭐야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 직렬이면은. 여기가 6이면 여기도 몇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렬 연결 특징 이용하면 여기가 다 채워진단 말이에요. 맞니? 그럼 밑에서 각각 오메 법칙 해보면 6V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거 기억하시나? 직렬에서는 전압은 모른다 그랬잖아. 그래서 저항에 따라서 전체 전압이 나눠 먹는 거야. 전압을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전압은 각각의 전압을 더한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저항에 따라 나눠 먹은 거야. 알겠죠? 알겠지? 전류는 어때? 반드시 똑같고요. 이건 직렬의 특징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다른 경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 다 못했다. 어쩔 수 없지. 다음 주 이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 A랑 B를 한번 섞어볼게. 자, 이렇게 한번 섞었을 때 어떻게 되나 한번 봐봐요. 여러분. 맞지? 자, 이렇게 똑같아. 전체 전압 몇? 12. 저항 A는 1옴, 얘는 2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출발한 전류가 그대로 돌아와야 되는 상황. 근데 어때? 직렬이니까 길어졌잖아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한 게 전체 저항이 된단 말이야. 그럼 위에서 오메 법칙 가능하잖아. 몇 암페어 나와? 곱한 게 이게 나와야 되니까 4암페어가 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게 4잖아. 여기도 몇이어야 돼? 직렬이니까 무조건 4입니다. 자, 그럼 각각 몇 볼트씩 나와요? 여기는 4V, 여기는 8V. 두 개 더하면 10이 나와야 돼요. 전체 전압을, 직렬에선 전압을 나눠 먹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가 4V고요. 여기는 12V라는 건데, 아니지, 8V라는 건데, 왜 이렇게 전압이 나눠질까요? 지금 보면 전류가 똑같잖아. 그렇죠? 그럼 전류가 똑같으면 여기 4명, 여기 4명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디가 더 지나가기 힘들어요? B가 더 2배 지나가기 힘들잖아. 그치? 근데 똑같이 맞춰줘야 돼. 4를 맞춰줘야 되는데 지나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세게 밀어야지. 알겠죠? 그래서 직렬에서는 저항이 크면 전압도 같이 세지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서 그대로 병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